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자령 정혜수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YB의 잊을게,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11번째 시간인데요. 철도공학 11번째 시간에는 전기철도 개론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3강부터 배웠던 철도선로부터 우리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도선로는 3강에서 5강까지 배웠었죠? 3강에서 5강까지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철도선로에서는 뭘 배웠느냐? 선로에 대해서 배웠죠? 선로는 무엇이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하죠. 그리고 궤관에 대해서 배웠죠. 이 궤관 같은 경우는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 분의 측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궤관이라고 그랬고요. 이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에서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면허에서. 이 궤관 같은 경우에는 1435mm가 표준 궤관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 중심 간격이 있는데 궤도 중심 간격도 알아두세요. 궤도 중심 간격은 정거장 외인 경우에는 2선의 선로를 2선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4m 이상, 3선 이상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선로 중 하나는 4.3m 이상, 그리고 정거장 내는 4.3m 이상, 선로 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 시 그만큼 확대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궤도 중심 간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게 한계입니다. 차량 한계와 건축 한계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이 차량 한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한 것으로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차량 한계라고 그랬고요. 그것보다 더 넓은 건축 한계는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로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한계를 침범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건축 한계의 폭과 높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건축 한계 폭은 3.6m, 그리고 건축 한계 높이는 5.15m라는 거 여러분들 단위 환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뭐 배웠냐? 레일에 대해서 배웠죠. 레일은 뭐였어요? 레일의 역할로서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레일이라고 그랬죠. 이 레일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단위로서 kg/m로 표시를 하며 주로 50kg 뉴턴의 레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50kg 뉴턴의 레일을 주로 사용하는 요 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소가 있냐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냐면 탄소,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이 이제 레일의 재질로서 쓰인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자, 정청 레일로서 25m, 단청 레일로서 10m에서 25m, 그 25m보다 크고 200m 미만을 우린 장청 레일이라 그러고 200m 이상을 장대 레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레일의 내구 연안으로서 훼손, 부식, 망우 등의 3요인이 있고요. 레일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환경, 통과 통수 등에 지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선부 같은 경우는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해안에서는 12년 내지 16년에 한 번씩, 터널 내에서는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레일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으로서 뭐가 있었냐?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할 것, 레일의 온도 신축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횡압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에 편리할 것. 그 레일의 용접법으로서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법이 뭐였어요? 전기 후라시버트 용접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스 압접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한 테르민 용접이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목에 대해서 배웠었죠. 침목은 이제 레일과 견관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해야 되고 도상 저항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일 것,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일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구비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침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었죠. 첫 번째, 먼저 보시면 목침묵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뭐였어요? 탄성이 풍부하여 완충성이 크고 보수와 경한 작업이 용이하고 전기 전원도가 크다 그랬어요. 이때 목침목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였어요? 방부 처리 방법이었죠? 뭐가 있었어요? 베셀법, 로리법, 뉴핑법, 볼튼법이 있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PC 침목이 있었죠? 저 침목 중에서. PC 침목은 균열이 생기지 않는 게 특징인데 만일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탄성 한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수 비용이 절감되고 도상장이 커서 제 장대레일이 부설이 쉽다는 게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서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쉬워요. 그래서 전기절연이 목침목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PC침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PC침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 검사 주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본선을 이제 두 번 검사해야 되고 측선을 한 번 검사하면 된다. 한 번 이상 검사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상에 대해서 배웠죠. 도상의 목적이 뭐였어요? 레일 및 침목 등에서 전달된 하중을 널리 노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침목과 레일을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하고 궤도의 열화를 경감시키는 것. 이런 게 바로 도상의 목적이라고 그랬다면 여기서 콘크리트 도상은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결점이 있는 특징을 알아두시고 슬래브 궤도 중요하죠. 블럭식 직결 궤도의 결점을 개선한 신궤도 구조로서 궤도 슬래브와 산콘크리트 및 이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슬래브 궤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궤도 슬래브 요거는 이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 버팀쇠. 레일 버팀쇠는 이 특징이 뭐냐면 곡선부에는 궤관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재를 부설하여 곡선 방향이 적으면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지재를 사용하고 곡선 방향이 크면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궤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 침묵마다 강제에 의해 견관 레일 버팀쇠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레일 버팀쇠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3, 4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다. 4강이었어요, 이게. 죄송해요. 철도선로는 4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강. 5강에서 뭘 배웠어? 분기기에 대해서 배웠죠? 5강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 전번 시간 10강에서, 이제, 10강에서 신호 관련 설비에서 분기기 한 번 더 언급했었죠? 뭐였어요? 분기기?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 궤도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를 얘기하는데요. 분기기의 3요소 뭐였어요? 포인트부, 리드부, 크러싱부가 있죠.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우린 대양이라 그러고 그 반대로 가는 것을 배양이라 그랬어요. 상시 개통되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포인트에 정의가 있는 반면 반대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정의의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포인트의 정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포인트 정의의 표준으로서는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본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이 정의로 하고 단선의 상하 본선에서는 열차의 진입 방향을 정의로 합니다. 그리고 본선과 측선에서는 본선의 방향을 정의로 하고요. 본선 안전측선 상호간에는 안전측선의 방향을 정의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측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정의로 했고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은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분기기의 입사각에 대해서 배웠죠. 이 입사각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도 좋고 열차의 고속 운전에도 좋겠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6번째 강의에서는 뭘 배웠냐면 윤중과 회합이 있죠. 윤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수직력, 회합은 수평력입니다. 이런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켄트와 슬랙이 있는데요. 켄트는 뭐였어요? 그쵸?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거를 켄트라고 그랬고, 슬랙 같은 경우에는 그쵸? 내측 레일을 궤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슬랙 같은 경우는 내층 레일 쪽으로 내층 레일 쪽이 궤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넓게 부설하는 것을 슬랙이라고 봅니다. 이 켄트 공식 알아두세요. 11.8 곱하기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 프라임. 아시겠죠? 여기서 켄트 부정량은 몇 밀리미터다? 100mm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 이거 중요하죠. 완화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직선은 이제 직선에서 곡선으로 갈 때나 곡선에서 직선으로 갈 때 그 직선과 곡선 사이에 넣어주는 것을 완화곡선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7강에서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 배웠는데 7강부터 8강까지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 배웠는데 철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 전달 방식은 3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기어식, 액체식, 전기식 이렇게 3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8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X축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X축을 중심으로 이제 좌우 갸우뚱하는 좌우 흔들리는 좌우가 흔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롤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어떻게 움직인다? 진동이 어떻게 움직여요? 좌우로 흔들었다가 이제 앞으로 뒤로 위 아래 위 아래 뭐 앞으로 뒤로 흔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피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Y축을 중심으로 흔드는 것을 우리 피칭이라고 그래요. 회전한다 그래요. 회전하면 미치죠. 회전하면 탈선하는데 Z축을 중심으로 흔들었어요. 차가. 그럼 뭐예요? 바로 요잉, 사행동이라고 하죠. 사행동 할게요. 요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사는 뱀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바퀴가 어떻게 흔든다고 Z축으로 흔들었다는 소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차륜이 뱀처럼 꼬불랑꼬불랑 거리면서 흔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운전이론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편히 쓰는 동력 분산식의 우리가 편히 쓰는 이제 편히 이용하는 전동차라든지 이제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동력 분산식을 많이 써요. 이 동력 분산식의 장점 꼭 알아두세요.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에는 동력 집중식에 비해서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축중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장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철도 차량에 대해서 또 배웠고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배웠던 신호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상치 신호기 중에서 주 신호기가 있어요. 주 신호기 뭐가 있었어요? 정거장의 진입값을 지시하는 장내 신호기, 그 다음에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유도 신호기, 발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엄호 신호기입니다. 이 엄호 신호기는 특별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기 내방으로의 진입값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엄호 신호기라 그랬고요. 이판 신호기가 바로 통틀어서 주 신호기라 그래요. 그리고 종속 신호기로서 종속 신호기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 신호기 인식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외방에 설치하는 것,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을 종속 신호기라 그러면서
주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원방 신호기가 있고요. 기계 연동 장치의 완목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내 신호기의 하위에 설치하는 신호기로서 통과 신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계 신호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우린 종속 신호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쇄정 중요합니다. 이 조사쇄정은 정자 취급소를 달리하는 정자 상호간에 붙인 연쇄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시험 문제 보면 정자 취급소를 달리하는 정자 상호간에 붙인 연쇄를 뭐라고 그런다? 조사쇄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 회색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여기서 단선이든 복선이든 다 적용되는 폐색 방식은 뭐가 있었어요? 연동 폐색식, 자동 폐색식이 있었죠? 그리고 단선 구간에서는 통표 폐색식이 있었고요. 복선 구간에는 차내 신호 폐색식, 다른 말로 ATC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습을 했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11강 왜 안 되지? 그래. 자, 이번에 11강에서는 전기 철도 개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자, 전기철도 개론에서 보면요. 이 전기철도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전기철도 개론. 이제 전기철도 공학기 서울메트로에서 이제 필기시험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전기철도 개론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먹고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기철도는 뭔지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이 전기철도라는 것은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지원과 보완을 통해 철도라는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될 뿐만 아니고 응용되고 발전되어서 철도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철도예요. 그래서 철도청 내 기구 조직에서 살펴보면 전기본부 내 전철전력과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신호제어과로 구성되어 긴밀한 상호협조와 협의를 통해 각 설비들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철화의 필요성. 자, 우리가 이제 전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교통수단의 중심이 전철화가 돼 있죠.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큰 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촌 같은 경우는 큰 길만 잘 따라다니면 큰 건물이나 큰 길만 잘 따라다니면 길을 잃었어도 이제 찾을 수 있는 힌트나 실마리가 되는데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큰 길이 많다 보니까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요. 전부 다 보면 다 큰 건물이고 전부 다 보면 다 다 대로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대신에 전철이 있기 때문에 길을 그래도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이 전철화의 필요성을 잘 보시면 철도 주요 간선 수송력 증강 및 물류비 증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 높은 속도로 그러니까 철도 수송 능력은 열차당 편성량 수와 운전 속도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전기기관차는 견인 전동기의 출력이 커서 급한 구배에도 높은 속도로
운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차장 간격이 짧은 도시철도 구간의 전동차는 가속도와 감속도가 크므로 고빈도 운전으로 열차 회수를 높일 수 있어서 대량 수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견인력에 대한 공식을 환산할 수가 있겠죠. 뭐 F는 뮤V, 뮤W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전철화가 왜 필요하냐? 에너지 이용 효율, 이용 효율 이거 중요합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로 동력비 부담이 절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철의 필요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기관차에 비해 30%의 견인력이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궤도 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개선이 있기 때문에 내연이 없고 소음이 적어서 환경 친화적인 설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고빈도 운전으로 대량 고속 수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전철화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직류가 있어요. 직류는 우리가 DC라고 할게요. 왜 DC라고 그러냐면은 영어 잘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못하나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요. 다이렉트 커런트 어떻게 쓰지? 아무튼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요. 직류 전기철도, 직류 전류 전기철도라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러는데, 이 다이렉트 커런트 이제 직류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이 주로 뭐가 제일 많아요? 1500V가 제일 많아요. 알아두시고요. 전기철도에 있어서 AC도 있다면, DC도 있다면 뭐가 있어요? AC도 있죠? AV가 아니에요. AC예요. 요거 하는 거 아닙니다. AC는 뭐냐면, 까먹었다. A가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교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뭐였더라? 교류 전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교류 전류가 뭔가. 하여튼 교류 전류가 있는데, 이 교류 전류도 어떤 게 또 주로 제일 많냐면 25,000V 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단위 환산하면 25kV라고 그러죠. 전기 이론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25,000V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25kV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가 제일 편해서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철도는 전기철도에서 DC 사이드가 아니고요. 직류는 1500V가 제일 많다라는 거. 그거 꼭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교류는 얼터네이팅 커런트네요. 얼터네이팅 커런트래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5kV 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급정 방식 및 급정 계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 이 중요하니까. 급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직류급전 방식이 있는데, 이 직류급전 방식에 있어서 특징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류급전 방식에서 특징, 직류급전 방식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직류모터는 견인력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튼튼하며 제작하기 쉽고 경량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절연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 왜? 전차선로나 기계 절연이 쉽고, 그리고 터널이나 교량 등에서 절연거리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연거리도 짧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내용들 알아주시면 좋고. 근데 직류급전 방식에서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요. 전류가 커요.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고정 설비가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또 문제를 또 잘못 바꿔가지고 이제 전류가 커서 고정 설비가 가볍다. 이렇게 개소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꼭 알아주세요. 직류급전 방식은 전류가 크기 때문에 고정 설비가 무거워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류급전 방식입니다. 자, 우리 직류급전 방식이니까 몇 볼트예요? 그렇죠. 1500볼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류급전 방식이니까 몇 볼트예요? 25000볼트가 되겠죠. 이 교류급전 방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류가 적어요. 저전류이므로 전압 강하가 적어서 직렬 콘덴서로 간단히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유도 장애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BT 또는 AT 방식 등으로 장애 방지 유도 대책을 세우고 통신선로 케이블화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AT, BT 급전 방식은 나중에 이제 교류 급전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는, 자, 직류 같은 경우는 터널 단면이 터널 단면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터널 단면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직류보다 교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비싸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점착 성능이 우수하여 소형으로 큰 하중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압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전원 확보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급전 방식에서 또 있습니다. 교류급전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단상 교류 방식이 있고요. 삼상 교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급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AT 급전 방식이랑 BT 급전 방식입니다. 자, BT 급전 방식부터 볼게요. BT 급전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상 변압기 급전 방식이라고도 해요. 이 BT 급전 방식은 권선비 1대1의 특수 변압기를 약 4km 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통신선로의 유도장애를 경감하는 방식을 우리는 흡상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흡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코일이 다 위에 붙어 있어요. 코일이 다 위에 붙어 있어 가지고 전차선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걸 직접 그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잘 되겠다.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태그 문양이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태그 문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요건 많이 보셨죠? 이제 전기줄 보면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직류고요. 이게 바로 교류입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지 마세요. 자, 교류, 전류, 교류, 전압이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대충 그릴게요. 쭉 가다 보면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똘똘똘똘 말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코일이 똘똘똘똘 말려져 있어요. 또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부급전선이거든요. 그리고 요 아래에도 역시 코일이 있고요. 요놈도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태블릿 PC, 나중에 태블릿 PC 빨리 갈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텐데. 이때, 이 빨간 요 부분이 전차선이고요. 요 파란 이 부분이 부급전선이에요. 거기 맨 밑에, 여기. 맨 밑에 요 줄이 레일이에요. 요 검정색 동그라미 친 게 레일이에요. 이럴 때 이제 차가 있어요. 차가 요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게 판터그래프예요. 펜터그래프. 자, 이 차가 이리 갑니다. 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차륜이고요. 요쪽으로 가거든요. 요쪽으로 가는데 요 중간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우리는 흡상선이라고 그래요. 흡상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마다 있어요. 여기도 흡상선이 있고 여기도 레일과 연결하는 흡상선이 있어요. 이 갈색이 흡상선이에요. 여기가 흡상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전기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구나. 자, 일단 여기에도 흡상선이 있어요. 여기도 흡상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겠다. 여기다 흡상선 있다 칠게요. 여기 흡상선은 제가 억지로 여기다 끌고 갈게요. 차라리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교류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흘러 들어가면 이제 부스터 섹션, 이 부분이 부스터 섹션이면 쭉 가거든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흡상선이 있는데 이 흡상선을 통해서 전기가 내려갑니다. 그 전기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쭉 갔다가 이쪽으로 또 가겠죠.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렇게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이 내려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쪽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차륜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 표시했어요. 요건 아니에요. 판토그래프를 통해서 회로의 구성으로 인해서 쭉 갔다가 차륜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것이 바로 흡상 변압 급전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BT 급전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BT 급전 방식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제 고장점 발견과 관련해서 회로가 단순함으로 고장점 발견이 용이한 특징이 있어요. BT 급전 방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AT 급전 방식이에요. AT 급전 방식. 이 AT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이에요. 뭐 어차피 이 AT 급전 방식이나 BT 급전 방식이나 다 변압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코일이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주 보면서 이제 둘이 썸을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둘이 썸을 타는 요놈들. 이 변압기의 원리예요.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코일이 이제 마주 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변압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형님 보시면 이제 시스타 편에서 소유하고 이제 민경훈이
눈 마주칠 때 내가 그거 생각하면 변압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잊지 말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고등학교 때 전기 전공한 사람이라서 변압기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AT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찌 생겼는지 보기 전에 특징을 먼저 알아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도장애가 적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하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는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 그러니까 AT 급전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철 변전소의 장소를 수전점 측으로 접근시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우린 경제적이라고 AT 급전 방식은 그래서 경제적이다 볼 수 있죠. 전철 변전소의 장소를 수전점 측으로 접근시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돈을 많이 안 써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AT 급전 방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BT 급전 방식은 요리 생겼죠? 코일이 위에 달려 있잖아요. 코일이 가로로 위에 달려 있고 레일이 밑에 달려 있고 이제 전차선하고 전차선하고 부급전선이 다 위에 달려 있잖아요. AT 급전 방식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충 이게 교류 전류 전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좀 아니다. 자, 이래야 되겠다. 자, 이 또 소리 나면 재밌을 텐데. 자, 그리고 자, 이게 돼 있고요. 자, 내가 왜 이 줄을 왜 이렇게 다 해놓느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급해도 참아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형이 동그라미가 있지. 자, 아니, 동그라미. 자, 올라가 봅시다.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곡선. 이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예.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얼마나 예뻐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할게요. 요거부터는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AT가 어찌 생겼느냐면은, 역시 브러쉬라니까 문제가 생겨요. 태블릿 PC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자, 코일이 요렇게 있어요. 코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레일이 있어요. 요 중간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코일이 또 달려 있어요. 코일이 또 달려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코일이 또 달려 있어요. 중간에 달려 있으면 열차가 어디 있어요? 레일이 여기 있잖아요. 레일이 여기 있고 전차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급전선이 저 밑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차선에서 나와서 급전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BT에서도 그랬죠. 똑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열차부터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거예요. 팬토그래프가 있고 열차가 있어요. 대충 그려놓을게요. 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가 있고 차륜이 있겠죠? 그렇다면 요리 간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개는 어떻게 그럴까요? 전차선으로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리 나오겠죠. 요래 나오겠죠. 요래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요래 나오면서 팬토그래프를 지나서 어떻게 돼요?
차륜으로 빠져나오고 이 차륜으로 빠져나오는 게 코일을 타고 급전선으로 간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쭉 갔다가 또 교류 전원으로 가는 겁니다. 교류 전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AT 급전 방식이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루프 운동으로 인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죠. 이게 AT 급전 방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회로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전에 있는 이제 BT 급전 방식보다 더 복잡해졌죠? 왜냐하면 급전선하고 전차선이 BT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몰려져 있는데 전차선하고 급전선이 여기에는 위, 아래 있잖아요. 전차선이 위에 있고 급전선이 아래 있으니까 위, 아래 있으니까 레일이 꼽사리 안에 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AT 급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복잡하고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나요? 이해되시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소. 아시겠죠? 나중에 또 드립치면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급전계통의 운전 및 분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급전계통의 구성 시 우리가 이제 AT급전, BT급전도 포함되죠.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고려 요소.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 전압 강화 중요하고요. 사고 시의 구분, 그 다음에 보호 개전기의 보호 범위, 그리고 가선 범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 급전 계통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마칠게요. 신뢰도가 크고요. 고안정도의 전원 설비가 요구되고요. 부하의 크기 및 시간적 변동이 극히 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레일을 비선로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방식에서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직류 방식에서는 전식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듀엣 가요제 보러 갈 텐데, 다음 시간에는 전철 변전 설비 쭉 나가서 전차선로 관련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전기철도 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학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 으쌰으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